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젊고 개혁적인 청와대 그리고 소통이 키워드인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출퇴근 시에 차에서 내려 일반 국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일반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자세가 임기 말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도 온 국민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죠. 주변 사강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했다 이런 소식이 있죠. 네, 사실은 그 가장 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이 첩첩산중인데요. 사실 이제 어제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그 전화를 해와서 통화를 했었고요. 또 그 아베 일본 총리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다고 그러죠. 특히 지금 아베 총리와의 그 통화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서상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사실상 그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제 강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미일 중러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4개국의 특사를 이제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네, 미국 특사에는 그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그리고 그 중국 특사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는 역시 이제 같은 당의 그 송영길 의원이 이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박병석 의원을 그 당내 몇몇 그 중국동 의원들과 함께 중국의 그 특사로 그러니까 13일이니까요. 내일 이제 바로 파견을 하고 파견하는 것은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 중국 당국과 그 사드 문제와 그 북핵 문제 등을 좀 논의할 별도의 특사단을 또 파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본격적인 그 정상회담 이전에 어떻든 이 북핵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는 사전 이 정비 차원에서 중국과의 그 일단 이 특사 파견을 좀 급히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미국 특사에는 그 한때 그 반기문 전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거론이 됐지만 홍석현 전 회장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러시아 특사로 내정된 그 송영길 의원은 과거 이제 그 인천시장 때 2013년이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제 초청으로 그 크렘린궁을 방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인연이 이제 작용을 했고요. 네, 국회 부의장 출신의 그 육선의 문 의원은 이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지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일본통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죠. 네, 검토는 했지만 아마 성사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데요. 뭐 이제 경향신문 등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유승민 의원에게 그 여러 차례 좀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그 각 당 원내대표를 내방하려고 그 국회를 찾았던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제 문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게 그 입각 제안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묻자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러면서도 이 경제 어려움과 이 따뜻한 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더 잘 고민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선거 과정에서 느꼈다. 이제 이렇게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정작 그 유승민 의원은 이 제안이 오지도 않았고
응할 생각도 없다. 야당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분명히 좀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그 입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양새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제 그 경제부총리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다른 사람들이 좀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사회부총리 겸 그 교육부 장관에는 이 대선 때 민주당의 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곤 전 그 경기교육감이 상당히 좀 유력하게 거론이 좀 거명이 좀 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았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로 못 만났다. 이게 사전 약속이 안 된 건가요? 어제 이제 그 일정에서도 민주당 쪽이 제일 그 뒤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졌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전 이제 아무튼 일정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추미애 대표하고 임종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 상당히 좀 악연이 있죠. 네. 어떻든 이제 어제 이제 그 국회의장단과 여야 사당 원내대표 등을 그 예방해서 그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 협력을 당부를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민주당을 찾아서 그 추미애 대표도 이제 만나를 했지만 결국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그 일정 조율에 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일정 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좀 이야기가 안 되죠. 멀리 지방에 간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나갔다가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그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이제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대표 이 내각 인사를 두고 상당한 서로 갈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죠. 또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구성 당시 이 상황본부장 등 일부 주요 인선을 두고 이제 갈등을 빚기도 해서 임종석 당시 이제 후보 비서실장이 이 성명을 내서 추미애 대표한테 맞으면은 그 통합 선대위원회 그 구성을 다시 재고하라 이렇게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비서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그 공공하게 얘기를 하느냐. 비서실장을 경질하라. 이제 이런 그 갈등을 좀 빚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는 국무위원 등 그 공직 인선의 그 당의 추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추미애 대표의 그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들, 다른 최고위원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대통령이 막 시작을 해서 인선을, 내각을 이제 꾸리는 마당에 당이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대통령이 제대로 뜻을 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당대표와 이 최고위원들 간의 그 갈등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문제 상당히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논란이 됐고 결국은 그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다시 재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 봉합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상당히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어제 그러니까 물러난 거죠? 사의를 표명한 거. 맞습니다. 원래 이제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였죠. 그런데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은 사실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에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어떻든 이제 그때는 법무부 장관도 없고 또 대통령도 부재 중인데다가 법무부 장관도 없어서 자기까지 물러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어제도 이제 그런 입장을 좀 밝혔다고 그러는데요. 이 검찰 조직의 변화가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검찰총장직을 좀 내려놓고자 한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관련 수사도 마무리가 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가 되어서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므로 자신의 소임 어느 정도 좀 마쳤다고 생각돼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제 이 김순환 검찰총장이 그만두면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다른 기관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령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기가 꽤 남아 있거든요. 이런 그 사의 표명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제 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인이 좀 고사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수리를 했는데요. 이 박근혜 정권에서 그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를 좀 실행에 옮겼던 공공기관장들인 이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줄여서 영진이라고 하죠. 그 영진이 위원장도 사의를 이제 표명했다고 하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였죠. 어제 일본 아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과연 후보 시절 얘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 통일시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보통 이게 첫 번째 통화는 이게 이제 의례적으로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들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좀 묵직한 얘기들이 오간 모양이에요.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묵직한 얘기밖에 오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꽁꽁 막혀 있죠. 이 박근혜 정부 때에 아주 한일 관계를 비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직한 얘기들이 서로 간에 이제 오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재협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저기 모든 협정이나 조약까지도 국제법에 의한 협정이나 조약까지도 이 재협상 내지 파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해서 한일 관계를 완전히 경색화시켜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냥 얼렁뚱땅 하면서 좀 밀실에서 야하듯이 그 전화 통화 몇 번, 한두 번 한 다음에 이 위안부 합의, 12.8 위안부 합의를 발표를 했어요. 외무장관들이. 저희들이 이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 국제법에 의한 조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批准을 받아야 된다.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이건 도저히 이것은 특히 그 당사자 할머니들은 우리의 명예를 팔아먹은 게 아니냐, 돈 10억 원 가지고 팔아먹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입장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건 도저히 잘못됐다. 우리의 이 국민의 체면, 나라의 체면을 시킨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 그러한 식의 한국 내의 정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재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파기는 더 정색화시킬 것이고요. 거기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12.8 합의 중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부분은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제 다시 고쳐나가는 그런 식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측에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전달할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강 의원님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아요? 이래서 거기에서 미래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겠다 하거나 일단 이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딸린 불의 조건들 소녀상
이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 합의에 노력한다거나 뭐 불가역적인 뭐 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서 서로 이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떠들지 않겠다고 한다는 등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 이익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떤 문명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지혜를 짜서 좀 고쳐 나갈 수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선 첫 번째 재협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속에서는 일본도 이제 그 우리 미래의 장적인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이 번영, 공동 번영이라는 이 대전제 속에서 역사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 차원에서 일본도 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 과거사 문제를 써먹지 말고 큰 틀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공동 번영, 평화 관계로 이끌어 나갈까 하는 진지성을 가져야 되고 저희들도 이제 꽁꽁 막힌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이 동반자로서 손잡고 이 아시아 세계의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큰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아내야 할 가장 핵심이 공식 사죄 이거 아닙니까 사실? 예, 일단은 어느 정도 공식 사죄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다. 완전한 사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10억엔을 한국에 줬을 때에 이것을 뭐 간단히 배상금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다가 안 되면 자 좋다. 이 돈 우리가 돌려주겠다. 이 돈 가지고 이 할머니들의 명예를 팔아먹은 게 됐으니 돌려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 양국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 속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그 뜻이 양국 정부에 필요합니다.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포괄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우리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위안부 문제 하나만 가지고 될 문제 아닙니다. 과거사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피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식 사죄 어느 선까지의 사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공식 사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사죄하면 되고 어느 정도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사족을 달아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위안부 할머니 10억 준 것을 저희들은 배상금이다 보상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줘놓고 그게 위로금이다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더 화게 10억에 팔아먹은 꼴이 돼버렸어요. 아주 한국 외교부가 청와대가 아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진정성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위안부 백서 추진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차원에.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추진 필요성이요. 발표요? 위안부 백서요. 백서. 백서. 이것도 아주 잘못됐어요. 백서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주도한 보고서인데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이거든요. 백서는 또 사실 그대로를 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 개인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줘서 쓰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해놓고 정부가 배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 그것은 연구 보고서다 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어요.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과거의 12.8 합의를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꾸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연구보고서는 연구보고서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미래위원회 저는 위원장 명의로 여가부하고 교육부에 백서 이거 가처분 중재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3일 전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위안부 재협상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일단은 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측도 입장이 있을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참 이 큰 틀에서 우리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자 하는 양국 간에 기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세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위안부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죠. 위안부 문제도. 그래서 하나 둘씩 풀어나가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 한일 간의 옆나라 가장 가까운 옆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경제 문제도 풀어야 될 것이고, 과거사 문제도 해야 될 것이고, 북핵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수렴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올로나싱식의 전략은 서로에게 안 좋기 때문에 각각 주제별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자. 이렇게 하고 위안부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한일 관계를 완전히 비정상화, 경색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주제가 하나가 되겠죠. 저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자, 조금 흐리지만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41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일환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면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하위차로로 이동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도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전 성산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도권 부근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되고 있는데요. 노들로 소통이 아직은 괜찮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올림픽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노원교부터 중랑교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이미 거의 전 구간이 20-30km 안팎입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2km 구간은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19대 대통령 당선을 맞아서 각 분야 원로에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이 경제, 사회복지, 외교안보 분야 이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죠. 자, 오늘은 사회복지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셨죠. 경북대학교 이정우 명예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벌써 정년하신 모양이에요. 예? 명예교수신 분이니까? 예,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이번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로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촛불 민심이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했는데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뭔가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잡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소통이라는 측면, 탈권위적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고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아주 좋게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걸 또 너무 그렇게
스타일의 변화라든가 예.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본인이 직접 가방을 들고 간다. 뭐 이런 것이 언론에 대서특필한 걸 기억이 나고요. 예.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스타일이죠. 그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스타일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교수님하고 복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죠?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복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복지가 빈약한 나라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가 미국보다는 낫지 않나요? 미국보다 못하죠. 못해요? 예.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이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별명이 복지 기피 국가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복지가 약한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약한 복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전 미국보다는 난 줄 알았는데 의료보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미국, 일본이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 복지가 제일 약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지가 약한 나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인식이 잘 안 돼 있고 우리 신율 교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니까요. 아니, 교수님, 제가 유럽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유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유럽보다는 우리가 못하지만 전 미국보다 난 줄 알았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군요. 미국, 일본보다도 또 더 약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유럽 포함해서 보면은 OECD 전체에서는 가장 밑에 최하위 중에 하나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좀 아동들 저출산 문제, 청년 취업난 등등 많지만은 비정규직 등등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들 빈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참 비극적이게도 노인 자살률 이런 통계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큰 차이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2위하고 격차가 큰 1위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모든 건 차근차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는 이번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을 여러 후보가 비슷하게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현행 20만 원인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인 빈곤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필요한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너무 낮거든요. 우리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그런 전형적인 국가인데 그것을 수십 년 장기 계획을 놓고 서서히 높여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내고 좀 더 많이 받는 식으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국민연금을 더 내시오 하는 것을 말하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들이 그것을 깊이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낮게 묶여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높여나가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전공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수십 년 걸리는 그런 문제이죠. 좀 전에 교수님께서 30만 원 올리는 거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재원도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가 한 4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월 5만 원
그리고 또는 10만 원 이렇게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5만 원 높이면은 한 2조 남짓 더 될 것이고요. 예. 10만 원 올리면은 4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매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400조니까요. 예. 거기에 비하면은 400조에 비하면은 1% 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원 분배의 이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순위도 조정하고 복지 정세라는 말이 이번 대선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예.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세를 하자는 것을 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4조 이런 돈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돈이죠. 예. 자, 그리고요. 예. 이게 이제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불평등, 불공정 이게 워낙 요소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이걸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불평등, 불공정이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요. 가벌 관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 가벌의 이런 불평등, 불공정이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한 나라가 드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 억울함, 예. 불공정 이런 것을 당해가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대 정신은 그런 것을 하나씩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자. 그것이 촛불 민심으로 나타났고 대선이 끝난 이상은 새 정부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의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재벌개혁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재벌개혁도 복잡한 문제지만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가벌관계 개선이거든요. 예.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격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기술 예. 탈취라든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런 것을 과거 정부들이 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아직 멀었죠. 그래서 예. 이번에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예. 그런 가벌 관계를 타파하고 예.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로 예. 둬야 한다고 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이정우 명예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